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북대학교 고고1, 2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곽승기라고 합니다. 전공은 고고학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고고학 산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재미있는 데다가 가로하고 물음표를 넣었잖아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재미있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실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여타의 학문보다는 조금은 많이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하는 학문인지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주제는 고고학은 어떠한 학문이고 또 고고학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고학이라는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유류이자 영장류이고 가장 어떤 동물보다도 많은 것을 이루었고요. 어떤 동물보다도 정말 호기심도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죠. 일단 인터넷 같은 그런 검색 포털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쳐보면 이게 고고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이게 접니다. 전데요. 이게 한 5년 전의 모습인데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발굴을 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고고학을 떠올리면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떠올리고 막 흙이 있고 거기에 뭐 인디아나 존스 풍에 중절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흙을 손에 묻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고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키워드를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영어로 치면 archaeology거든요. 고고학이라는 게 archaeology라는 것을 구글 같은 데 쳐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나와요. archaeology로 치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무작위로 제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고고학을 영어로 이게 archaeology라는 게 이게 고고학인데 고고학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나오는 그냥 그림이에요. 제일 먼저 뜨는 그림이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떴던 그림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그림이 뜰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톡이 그릇 있고요. 붓질하는 거 나오고 그죠? 익숙해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법한 장면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 기둥 장식도 나오고 투구도 나오고요. 그죠? 스파르타 투구 같은 것도 나오고 여기 보면 공룡이 있어요. 공룡이.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고고학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공룡이 있습니다. 사실 공룡은 고고학의 연구 범위가 아니에요. 공룡은 고고학의 인간이 살던 시대하고 같이 살진 않았잖아요. 공룡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한참 오래전이기 때문에 공룡도 발굴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공룡은 고생물학의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고고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고고학이 어떤 거고 고고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이나 이런 사전에서 고고학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보통 물질 자료의 체계적인 발굴과 분석을 통해서 과거 인간 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주 사전적이고 딱딱한 정의이긴 한데 사실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 더 딱딱한 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의는 여러분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사전에서 보이는 고고학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조금 더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은 정말 이런 학문입니다 라고 내리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하고 이 정의를 좀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고고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다른 여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인간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인간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인간을 직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남긴 물질 자료를 연구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질 자료를 남긴 인간과 지금 우리하고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과거 인간 사회를 과거 인간들이 남긴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세계적으로 과거 인간들이 남긴 물질 자료는 땅속에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을 해서 발굴한 물질 자료를 분석을 해서 과거 인간 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는 조금 더 좀 장황하고 조금 더 약간 머리가 아픈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고고학도 이제 세계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고고학을 연구를 하고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정의. 그래서 가장 많은 제가 갖고 온 거는 가장 많은 고고학자들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고고학회에서 내리고 있는 고고학의 정의에 대해서 갖고 와봤어요. 이게 좀 깁니다. 고고학은 물질 문화를 연구하여 고대와 근현대. 그러니까 여기 시간적 축이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고고학이라고 한다면 무슨 오래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현대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고대와 근현대의 인간사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인류학에 속해며 왜 인류학에 속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큰 틀에서는 인류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국가나 다른 지역에 따라서 세계 각지에 따라서 고고학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선 약간 다르긴 한데 미국 쪽에서는 인류학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북대학교도 고고 인류학과죠. 그래서 고고학과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북대학교나 전남대학교도 고고문화인류학과, 고고 인류학과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과 인류학은 상당히 연관성이 높고 때에 따라서는 인류학에 속하다고도 분류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요. 예. 인류학에 속하며 모든 인간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보면 아프리카에 출토된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20세기 뉴욕시에 서 있는 건물에 이르기까지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출토된 정말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면 거의 한 3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최초의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그 시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연구 범위는 거의 그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프리카에 출토된 수백만 년 전의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그리고 20세기 뉴욕시에 서 있는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고고학은 물질 자료, 기본적으로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 문화의 넓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게 archaeo라는 말은 사실은 옛것,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현대 고고학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건축물,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을 소개하는 시점, 그 순간도 사실은 지금 시점에 비해서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그래도 과거에 관한 그 어떤 것이라도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고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특정하게 어느 시점 이전만 고고학의 연구 범위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 고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고고학의 뜻이 조금 확장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와 고고학이라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살아있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남긴 물질 문화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 산업사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장을 연구하는 고고학도 있어요. 쓰레기 고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 고고학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고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고학과 관련된 무슨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책 같은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고 유적, 유적. 무슨 유적,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유적이 발견됐다. 어떤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아주 큰 뭐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유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적이라는 말은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 인간 활동의 물적 증거가 남아있는 모든 장소를 통틀어서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간 장소가 남아있는 모든 활동, 이런 건 누가 봐도 유적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영화의 한 세트장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이건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9,000년 된 터키에서 나타난 터키에서 발굴된 그 차탈 후육이라는 유적인데요. 마을 유적입니다.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도시에 도로가 없는 마을 유적이에요.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통째로 그냥 아파트 한 동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집에 가려면 남의 집 지붕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도로가 없는 그 모든 입구는 위로 뚫려 있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탈 후육이라는 지금부터 9,000년 된 아파트 유적, 거의 세계 최초의 아파트형 그런 건축물 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시간대에 따라서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뭐 많은 사람이 봐도 전문적인 시견이 없는 사람도 야 저건 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놓고 나 유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얘는요. 그렇지만 사실은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정의해 볼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과거의 인간 활동의 물적 증거가 남아있는 모든 장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더라도 과거의 인간 활동의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유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고고학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연구 장비란가 이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특히 이제 사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에 사람들이 활동했던 흔적을 맨눈으로는 보지 않더라도 미세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딛고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사실 땅이 많이 이렇게 조밀해지겠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움직이고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던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 눈으로 보이지는 전혀 차이가 없더라도 그것을 옆을 통해서 그 토양을 이렇게 조금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면은 사실 그걸 미세 토양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했던 장소들은 토양이 굉장히 조밀하게 치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옛날에 활동했던 장소구나,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과거 인간 활동의 물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고고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적이 나왔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유적과 뭐 보통 여기에서 같이 유적이란 말과 거의 짝을 지어서 나온 단어가 있죠. 유적과 유물이죠. 유물. 유물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이동된 모든 물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갖고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백제 시대에 출토된 부여에서 출토를 했어요. 부여에서 절터를 발굴을 할 때 절터의 우물 안에 이렇게 두 개를 나뉘어 가지고 출토를 했어요. 이게 백제 금동 대항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죠. 둘 다 국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그동안 많이 사실은 신라 같은 경우에 진즉부터 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돼서 화려함의 상징이라든가 아주 멋지고 이런 것들에 그게 됐는데, 사실 백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금동 대항로가 발견됨으로써 전 세계에 사실은 이런 식의 항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이런 걸 박산로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항로가 많이 있는데 세계에서 발견된 보통에서 우리나라에 의해서는 중국에서 보통 많이 발견되는데, 중국에서 발견된 그 어떤 향로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백제를 상징하는 유물이 됐어요. 국보 270,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이거는 이제 국보 100번 때인데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황난대총에서 출토된 금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황난대총은 이제 쌍분이었죠. 남분과 북분이 있는데 남분에서는 조금 작은 금관이 나왔고요. 북분에서 이렇게 큰 금관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유물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박물관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대놓고 전시가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누가 사실은 고고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보란 보물이, 우리나라에서 국보와 보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둘은 당연히 국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둘 다 국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 요 밑을 보시면 유물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이동된 모든 물체라고 했죠. 유물의 범위는 고고학에서 정의하는 유물의 범위는 훨씬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유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유물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유물이에요라고 말하는 책도 있지만, 말하는 유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제가 물통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다고 여기서 준비해 주신 물통이 있는데, 제가 이 물통을 여기에 두었다가 일로 옮길게요. 이 물통이 돌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돌이에요. 제가 방금 여기서 이걸 이종시켰잖아요. 고고학에서 본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제 돌덩이일지라도 유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던 돌덩이를 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베개가 필요한데 그냥 냇가에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제작도 없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변형도 시키지 않고 내가 그냥 베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유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옮겨지기만 했어도 일단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가공을 하거나 뭘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이동된 것이면 뭐든지 다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로 가게 되면, 선사시대로 가게 되면 이게 유물인지 유물이 아닌지 사실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유구라는 게 있어요. 유물이 있으면 사실 고고유적에서는 유물만 나오는 게 아니죠. 고고유적에서 보통 볼 때 여러분 박물관이라는 거 보면은 유물이 있고 그리고 그 유물들이 들어있는 보통 곳이 있잖아요. 장소가 있잖아요. 집자리가 나온다면 집자리에서 보통 그릇들이 나오고, 그죠? 무덤이 있으면 무덤에서 보통 금관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덤이라든가 집자리라든가 마을 유적을 보면 마을에 보면 집들이 여러 채가 있겠고,
무덤들이 있고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적 내에 있는 이동시킬 수 없는 과거 인간 활동의 흔적을 유구라고 말을 해요. 고고학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무슨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렇게 굴삭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째로 우물 하나를 요새는 집도 옮기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은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통째로 옮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못 옮기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이제 과거 인간 사람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죠. 과거 인간 사람들이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쓸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땅을 사용해서 고정시켜서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건 유구가 되는 거예요. 유물은 움직이면서 쓸 목적으로 만든 걸 유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자리에서 나오는 아니 유적에서 나오는 집자리라든가 주거지, 터 혹은 집자리 안에 있는 불된 자리 장소라든가 혹은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무덤 이런 것들을 다 유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적은 유물과 유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구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갖고 온 건데 이건 이제 전체가 하나의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춘천 중도입니다. 이 춘천 중도가 한때 한 몇 년 전쯤에 아주 큰 이슈를 문화재 쪽에서 한채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게 고고학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동기 시대 마을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를 사실 발굴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특정 그 면적 이상의 곳에 무슨 건설 공사를 한다든가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전에 문화재보호법상 안에 뭐가 있는지 발굴을 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잖아요. 그 규모가 짐작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마을 유적이겠습니까?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3,500년 전부터 한 2,200년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여기는 뭐를 지으려고 했냐면은 레고에서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강원도나 이쪽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큰 프로젝트라 사실은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마을이 발굴됐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조그만 네모들 보이시죠? 이 조그마한 네모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집자리예요. 집자리. 그래서 거의 1,000여기 가까운 정도 되는 규모의 집자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레고랜드에서 레고랜드 쪽에서는 이걸 이제 짓고 싶고 여러 가지 사실은 발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호해야 되냐? 보호를 해야 되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있는데 여기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유구 하나를 제가 주거지 하나를 보려는데 이렇게 하나 커요. 하나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하나 큰 게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짐작이 가죠, 여러분. 여기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은 다 이제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올리잖아요. 나무로 보통 집을 위에 짓잖아요. 구덩이를 파고 그것들이 다 불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유적에서 나온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양이 산성이라 사실은 이런 나무라든가 동물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불에 타게 되면 탄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것이죠. 산성 토양인과 관련 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 레고랜드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일부를 이렇게 보존을 하고 약간의 제가 알기로는 유적의 그 계획의 변경을 해서 조금 레고랜드를 결국 짓기로 했는데 이런 고고학 발굴 같은 경우에 경우가 이제 지역 사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많은 문제점을 낳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유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맥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이러면 맥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고학에서 맥락이라는 말은 유물과 유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물질들의 모든 것, 즉 유물주의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그 금제 사리함인데요. 여기 사리가 들어있어요. 사리 장엄 일체인데 여기에 정보가 여기에 이제 석탑 안에서 보통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이 고승 스님들께서는 어쨌든 사리가 나오는데 그 사리를 보관하는 장소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딱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무슨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거죠. 금제 사리함이죠. 요게 가장 감나가 보이겠죠, 사실. 그렇죠? 요게 제일 귀해 보이고 제일 멋져 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굴꾼이 와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져간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한 많은 정보의 거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고학을 연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물과 유물 사이에 어떤 것들이 함께 나오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봐야 같이 나온. 이게 이제 그 익산 미륵다리 석탑에서 이게 나올 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발견될 당시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배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 금동 명문이라든가 금제 명문, 여기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고 이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것만 그냥 달랑 가지고 나온다면 만약에 도굴꾼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의 많은 것을 뭐 화려한 건 좋겠습니다. 값은 나가겠죠. 예, 어디에 뭐 골동품 좋아하시는 분한테 팔면 값을 많이 나가겠지만 이 모든 정보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맥락입니다. 맥락이 없는 유물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언제 때 거고,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고. 고고학은 유물을 바탕으로 과거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맥락이 없는 유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고고학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물만 가지고는 그 주변에 어떤 것이 있고 그 유물이 어디에 출토됐으며 그 유물이 출토될 시기는 언제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없이는 고고학자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죠.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항상 맥락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굴에 대해서 같이 말하겠지만 발굴을 하면서도 맥락을 보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맥락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 유물의 진정한 성격 그리고 이 유물의 진정한 성격, 본질의 가치를 알아야만 과거 인간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유물, 유적, 유구에 대한 맥락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고고학은 기록 거의 보면 누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느냐. 왜냐하면 발굴을 한번 하면 여러분 발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파괴 행위예요. 유물을 조심스럽게 파괴하는 거거든요. 유적을 조심스럽게 파괴하는 게 발굴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발굴을 하게 되면 파괴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발굴을 하지 않으면 과거 인간 사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은 그거부터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차피 피치 못하게 과거 인간 사회에 대해서 알려고 발굴을 할 때에는 최대한 발굴 당시의 모든 사항을 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고학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고고학적 기록입니다. 처음 발굴을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할 때 발굴을 하고 발굴 보고서를 냅니다. 발굴 보고서를 이제 문화재보호법상 어떤 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허가받은 연구기관이겠죠. 그 허가받은 연구기관이 발굴기관이 발굴을 한 다음에 2년 안에 발굴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발굴 보고서를 출간을 할 때 당시 발굴할 때 기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발굴 보고서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 보고서를 보면 두께가 보통 200~300페이지는 기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한 권으로 모자라서 좀 큰 유적 같은 경우는 막 수권의 애들은 아주 두꺼운 형태의 무슨 거의 백과사전 전집 같은 발굴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만큼 혹여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기록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지라도 추후에 이 발굴 보고서를 보고 모든 고고학자가 발굴 현장에 다 가볼 수는 없거든요. 모든 발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발굴에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이 고고학적 기록을 남기는 걸 통해서 이제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고학적 기록, 맥락과 고고학적 기록이 고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고고학하면 진귀한 유물, 유적을 보고 이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신기한 것들을 보고 발굴을 하고 모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중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고학자를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상당히 인내를 많이 요구하고 상당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겨운 부분이 있는 그런 학문이라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과거 인간 사회를 우리가 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유적, 유물, 유구, 맥락, 고고학적 기록, 이런 개념들이 고고학에서 여러분들이 고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얼마 정도 되는 분들이 고고학을 나중에 전공으로 삼고 연구자의 길을 걸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돼서 연구자의 길을 걸어서 그러한 그 고고학자들이 쓴 책이라든가 논문을 읽어보신다면 맥락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자, 발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 발굴은 그냥 뭐 아주 느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땅파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고고 자료와 여기 말하는 고고 자료에는 유물, 유적, 유구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고 자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고 자료와 그 맥락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고학적 기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발굴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발굴은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분들은 이제 연구자니까 당연히 욕심이 있겠죠. 연구 욕심이 있죠. 연구 욕심이 있고 이제
좋은 유적이 있으면 정말로 좋은 유적이라 한 것은 정말 그야말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적이 있으면 당연히 발굴을 하고 싶죠. 다 파고 싶죠. 땅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인데 이런 것들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당연히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도 학문은 계속 발전하고 학문의 연구 기법들은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태로 파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발굴을 하지만 나중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발굴 기법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보다 유적을 덜 파괴하는 범위 내에서 발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유적이라도 사실은 조금은 차후에 더 좋은 발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명됐을 때를 대비해서 좀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유적 같은 경우는 또 고고학 학계 내외에 그런 관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자분들도 조급증이 일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 예전에 여러분 공주의 무령왕릉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유적이죠. 전축분이라고 하는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고분 형식인데 그 무령왕릉에서 유물이 정말 수천 점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습니다. 근데 금제 관식이라든가 정말로 화려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됐는데 무령왕릉을 여러분 얼마 동안에 걸쳐서 발굴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국 고고학계에서 좀 많이 좀 부끄러운 것이긴 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이 있던 분들도 지금 많이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나 또 주변에 관심도 많고 70년대였거든요. 60, 70년대였는데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분들도 너무 흥분을 하기도 하고 대단한 발견이다 보니까 한 번도 도굴이 안 된 무덤이었어요. 안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다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만에 발굴을 끝냈어요.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요. 만 하루가 채 못 되는 17시간 정도 안에 발굴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안에 있던 그 고고학적 맥락은 완전히 사라진 게 되고요. 그 유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 나온 유물 중에 대다수 유물들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사진 몇 장밖에 없거든요. 흑백 사진. 그 유물이 어디에서 나왔고 출토 위치가 어디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만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제 욕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발굴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발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발굴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발굴법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땅을 파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잘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정확히 일단 하기 위해서 발굴되는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발굴지가 이 원형의 발굴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원형을 꽉꽉 채우는 사각형을 1m 되는 사각형을 여러 개를 따다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사각형마다 명칭을 부여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유물이 출토를 했을 때 어디에 출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 5, 4 이렇게 붙이면 2라는 건 보통 동쪽이잖아요. 동쪽에 있는 3, 5, 4번 사각형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표시를 말할 수 있거든요. 고고학에서는 이런 걸 보통 트렌치라고 사용을 합니다. 트렌치. 트렌치는 참호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땅이 각진 모양으로 땅을 파놓은 걸 고고학에서 이제 트렌치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사각형 트렌치도 있고 정사각형 트렌치도 있고 직사각형 트렌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고고학장에 실제 발굴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런 트렌치들이 놓이는지 보여드릴 텐데 보통 그럼 땅에다가 어떻게 사각형을 그립니까? 정사각형을 그립니까? 보통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죠.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삼각형을 그리고 또 반대쪽에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또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측량 기기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 소개시켜드리지만 광팍이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죠. 땅에 사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못을 박은 다음에 땅에다가 그림을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러면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줄을 이렇게 들이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장에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얘는 제 대학원 동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제 대학원 동기입니다. 유일한 동기였어요. 2명이 그때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전공이 중남미예요. 중남미에서 이제 발굴을 하는데 여기는 온두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지금 이제 인터뷰 촬영을 와서 거기서 찍은 장면인데 조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웃고 있진 않아요. 발굴장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바구음을 짓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여긴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줄이 들여져 있죠. 그러니까 1m, 1m 간격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는 거 아주 세심하게 땅을 파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건축물들이 어지럽게 이제 흩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정확한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발굴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통 발굴 절차가 시굴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이 안에
이 유적 안에 이 그 건축 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아파트 부지로 설정된 지역에 유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굴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길게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최대한 긴 직사각형을 쫙 내려서 발굴을 하면서 땅을 파보고 여기에 뭔가 유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확장을 해서 발굴을 해나가는데 발굴되는 범위가 적을 경우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놓고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놓고 발굴을 하는 이유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여기 나오죠. 여기도 정사각형. 이게 시작하는 단계죠. 줄을 아주 잘 이렇게 드린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태국에 제가 이제 발굴 조교로 참여했던 유적입니다. 태국의 그 크랍이라는 데 근처에 있는 락 쉘터라고 하는 그 바위 그늘이에요. 바위 그늘이라는 건 동굴하고 다르게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그늘막이 만들어진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분이 제 지도 선생님입니다. 지도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그 발굴 사이트에 올리고 싶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발굴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더 발굴이 진행된 다음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위 그늘이 있고 주변에 학교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발굴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새는 고고학이 다른 학문 분야하고 다른 지역사회들과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발굴했을 때 보통 옛날 같으면 침입 금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갖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초청을 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걸 보여드리고 고고학이 무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주 지쳐가지고 학생들이 땅을 파가지고 발굴한 유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채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조그마한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채를 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흙은 내보내고 이 위에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그마한 유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한번 퍼낸 흙도 다시 보자라는 의미에서 채를 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조그마한 무슨 옛날에 사람들이 먹었던 무슨 소라 고등 같은 조그마한 동물들의 유해라든가 잔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식재료로 해서 먹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땅을 판 지역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A, B, C, D가 있으면 여기 사각형으로 팠잖아요. A, B, C, D가 있으면 네 가지가 있으면 A에 그래서 보통 한 10cm 정도 파고 또 하고 모든 과정을 거치고 10cm를 파고 모든 과정을 거치고 모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cm 내려갈 때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높낮이라든가 이걸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건 부산의 번방이라고 하는 동네의 폐총입니다. 폐총은 신석기 시대의 조개 무덤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쓰레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사람들은 바다를 주로 점유를 살았거든요. 해안가를 점유를 살았는데 해안가에 점유를 살다 보니까 많이 주로 먹는 게 조개였어요. 조개나 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폐총을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에서 시작해서 한 3,500년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인데 신석기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런 조개무지, 조개를 아주 크게 산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조개무지가 우리나라에 거의 700여 개 이상 발견이 됐습니다. 번방 폐총을 보면 폐총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발굴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폐총을 발굴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땅을 파는 것보다 여러분 땅을 파는데 그 땅이 다 조개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개가 쌓인 걸로. 이게 잘 안 들어가겠죠. 폐총은 정말 발굴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폐총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삼국시대의 고분을 파거나 이렇게 무덤을 파도 인골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뼈가 안 남아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토양이 산성이라서 그렇거든요. 유기물질들이 잘 보존이 안 됩니다. 근데 폐총은 조개 껍데기잖아요. 조개 껍데기는 석회로 되어 있잖아요. 알칼리 환경을 제공해요. 여러분 이제 과학 시간에 산성 알칼리성 배웠을 텐데 알칼리 환경은 유기물질이 보존이 정말 좋습니다. 용량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개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찌꺼기들이 잔뜩 나와요. 아니 음식물 찌꺼기를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었고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어떤 음식을 선호했는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의 생계 활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폐총을 조사해 보면 조개들도 많이 나오고 동물 뼈, 생선 가시, 그리고 뭐 사람 뼈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니까 쓰다 버린 깨진 토기 조각이라든가 그릇 또한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폐총을 조사하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조사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폐총도 어쨌든 이렇게 땅을 파기 힘든 폐총도 이렇게 사각형을 해서 발굴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맥락이 가진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입니다. 유물이 있으면 이 유물이 정확히 유적에서도 어느 위치에서 나왔는가, 북쪽, 남쪽, 북쪽 혹은 뭐 어느 위치 정확히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할 때는 항상 발굴하기 이전에 기준점을 잡아요. 발굴이 기준이 되는 정확한 GPS 잡고 Geographic Positioning Syste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GPS 알고 있잖아요. 위도, 경도하고 그도 해발 고도까지 알고 있는 위도, 경도, 해발 고도. 그러니까 3차원 그 좌표 정보죠. 위도, 경도, 해발 고도를 알고 있는 그 지점을 하나 유적 발굴 범위가 이쯤 되면 요 근처에 하나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유적에서 나타난 모든 유구들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원리는 여러분 벌써 여기 보이지만 여러분 짐작을 했을 겁니다. X, Y, Z 좌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준점이 이쯤에 있다면 여기 그 유물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X, Y, Z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로 X, Y, Z 좌표면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X, Y,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이라면 X, Y, Z 그죠?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면 여기가 X, Y, Z를 가져온 거죠. 여기는 지금 이게 Y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X, Y, Z라고 하면 보통 X, Y, Z 이렇게 알고 있죠. 3차원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에서 유물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점까지의 정확한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X, Y, Z에 대한 그 위도, 경도, 해발 고도, GPS를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계산하면 자동으로 이 유물에 해당하는 X, Y, Z 위도, 경도, 해발 고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유물의 X, Y, Z 좌표를 다 알고 있는 것이 고고학 발굴을 할 때 제일 이상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 좌표를 이용해서 3차원상으로 유적의 위치를 다 재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물과 유물 간의 관계라든가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높낮이에 따른. 그래서 오래된 유물과 최근 유물 간의 그러한 그 관계라든가 배치 관계,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훨씬 더 아주 그 과거 인간 사회에 대한 좀 더 세세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X, Y, Z 할 때 옛날에는 사실은 X와 Y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X, Y는 2차원이니까 직각으로 끌어와서 X, Y 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나침반을 이용해서 북쪽을 향하게 해서 X, Y를 보면 되겠죠. 가로, 세로는 할 수 있는데 높이를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아주 좀 고전적인 수법으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나요? 이거 여러분 아마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 설치해러 오시는 그 기사님들 계시면 평행하게 수평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요거를 설치하실 때 위에 두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높낮이를 조정하죠. 밑에를. 이게 이제 여기 선 두 개 가 있고 여기 안에 물이 차 있고 가운데 물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요 선 두 사이에 오면 그럼 수평이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거기에 선을 들이워서 높낮이를 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죠. 유물 하나하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현대 고고학은 다양한 장비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측량 장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적인 장비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고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요새는 이런 걸 씁니다. 광파기라는 걸 써요. 여러분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아니면 뭐 그 차도 인도 있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기술자 같은 분들이 이런 장비 가져다가 저기 뒤에서 뭐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뭐 소리 나면서 삑 소리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정보가 있으면 거기 안에 조그마한 LCD 창이 있는데 그 창에서 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그 광파기라는 건데 XYZ 좌표 거리를 바로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측량 장비죠.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XYZ 좌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버튼 하나로 알 수 있는 장비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도 GPS 정보를 기입을 하면 그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에 더해서 그 GPS 정보를 대입해서 그 측정하는 지점의 GPS 좌표까지 또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바로 이 기준점, 데이텀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데이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에다가 이 광파기를 세우는 거예요. 광파기를 세워서 삼각대에 따라서 광파기를 세우고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기준점의 해발 고도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광파기에다가 이 기준점의 해발 고도의 해발 고도하고 x축 위도 경도 그 세 가지 x, y, z GPS 좌표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다 뭘 하나 더 해야겠어요. 여기 높이까지 알아야겠죠. 이 높이를 알아야 이 높이는 빼야지 나중에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 광파기의 높이를 또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광파기에서는 레이저를 쏴요. 그 레이저를 받는 반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레이저를 쐈다가 그걸 돌아오는 걸 측정을 해서 떨어진 지점에 x, y, z 좌표를 자동으로 구하고 위도 경도까지 구하는데
그 반사경을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리즘이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런 그 막대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프리즘이 노란색이 프리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막대기의 높이도 여기 넣어주면 그런 정보 한 5가지 정보 넣으면 되죠. x, y, z 데이터 기준점의 x, y, z 좌표, 얘의 높이, 얘의 높이. 그 5가지 정보만 넣어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지금 그 태국 발굴 현장에서 지금 제가 발굴적으로 참여했던 2011년인데 현장에서 한 모습인데, 여기 이제 뭐 프리즘을 세우고 여기 유물이 발견됐어요. 프리즘을 세우고 광파기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 유물 위치에 대한 x, y, z 좌표가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버튼 하나로 모든 유물의 GPS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을 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굴 과정인데, 발굴을 다 하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고고학적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림이에요. 그림. 아니 선생님 요새는 다 뭐 그 촬영 사진 기법이 있고 동영상도 있고 다 하는데 그림이 굳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실제 어떤 걸 물체를 보는 거하고 사진상으로 볼 때 미묘하게 좀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실물 느낌이 안 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장동건이라는 분은 저는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실물이 훨씬 더 미남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을 보는 것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사진이 실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잘 짚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그립니다. 유물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잘 볼 수 있는 비주얼화, 그러니까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사진도 있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그 사진이 담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요새 발굴기관 같은 데 가면은 다 뭐 항공 촬영 같은 것도 다 합니다. 아까 같이 제가 춘천 중도유적 레고랜드 설명을 드렸을 때 봤지만 다 항공 촬영 드론으로 한 겁니다. 드론 띄워서 다 이제 발굴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첨단 장비를 다 활용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리고 심지어 뭐 스캐너, 3D 스캐너를 사용해서 그 유물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폴리곤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여전히 계속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된 고고학자가 그걸 많이 발굴하신 분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사진이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물이 가진 미묘한 특징, 특히 예를 들어서 토기 같은 경우에, 그릇 같은 경우에 그릇의 끝에 모양이라든가 입술을 구연부라고 하거든요. 그릇 끝에 이렇게 토기 끝에 있는 그 입구 부분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미묘한 모양은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아시는 분은 실제로 그걸 실측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걸 실측이라고 하는데 유구를 다 합니다. 실측이라고 하는데 그 실측을 할 때 이렇게 그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재서 그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측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측이 사실은 사진보다 훨씬 더 고고학자분들이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힘든 부분이죠. 그림을 그릴 때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지도를 보통 그릴 때 보통 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범례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트렌치 1이고, 그리고 항상 사진을 찍을 때도 이게 날짜하고 어느 위치고 몇 번 트렌치고 방향 같은 것도 반드시 북쪽 방향, 그리고 이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자가 표시된 축적이 표시된 그것도 반드시 놓고요. 스케일을 반드시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와 동시에 그리죠. 그래서 물론 이걸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게 실제 사진보다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잠시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를 이제 한 포인트 모든 지점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오랜 10년 된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실측을 하시면 그건 굉장히 정확한 실측이 나와요. 실측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평면도도 그려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굴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파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지층 누수기 법칙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더 오래 있고 위에 있는 것들이 더 최근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당연히 점점 오래된 유물들이 나오겠죠. 고고학의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지층 누수기 법칙, 지질학의 그 지층 누수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인데, 결국은 내려감에 따라서 더 오래된 유물이 나올 테니까 한꺼번에 다 파내려가면 그게 다 합쳐지겠죠. 섞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팔 때 이렇게 한 10cm 단위로 이렇게 발굴을 해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cm를 먼저 정도 팔고 인위적으로 5cm, 10cm 그건 이제 고고학 유물의 한이나 유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고고학자가 판단을 하는 건데 한 10cm나 5cm 정도 팔고 이런 그림을 다시 그리고 유물을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자리에서 10cm를 파고 다시 유물 정리,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절차를 물론 무령왕 같은 무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땅을 팔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입구가 공개되면
입구가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안에 했다니. 이 무량왕릉 같은 경우 실측할 때 그림 그릴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 수천 점의 유물이 무량왕릉 전체를 도배하고 있었을 텐데, 그 내부를, 상대적으로 그게 크지 않은 공간을 도배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되는 작업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평면도만 그리는 게 아니고 층위도, 토층도라는 걸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패총 같은 걸 팔 때는 이제 파내려가는 게 옆에 이제 남잖아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나가면서 이게 벽이고 이게 발굴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 이제 이건 주거지예요. 신석기 시대에 주거지가 나왔습니다. 거주지가 집자리인데 여기에 불 뗀 자리도 보이고요. 기둥구멍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파는 옆에 있는 그 측면도 그래야 됩니다. 측면이 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측면을 잘 보면 어떤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층위가 변하는지, 어떠한 유물들이 생기고 또 지나감에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유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층위도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순서까지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발굴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영어로 쓰는 그 논문에 인용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바꿨는데, 핏하우스라는 말이 주거지예요. 땅을 판 주거지, 집자리. 하우스가 바로 노지, 그러니까 불 뗀 자리입니다. 불 뗀 자리. 이렇게 핏하우스, 세 번째 주거지, 첫 번째 주거지,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발굴 보고서에 이런 승리도라는 이런 것도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유적은 어떠어떠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유물과 유구가 갖고 있는 맥락을, 유적이 갖고 있는 맥락을 잃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물 전체, 유적 전체의 평면도도 그렇게 되죠. 유적과 그 주변 형세를 지도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뭐 지형이라든가 상대적인 위치라든가 유적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죠.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유적이 있는 위치가 있으면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마을을 특정 지점에 넣고 짓고 살았다면 그 마을을 그 위치에 짓고 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좋기 때문에, 살기 좋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조건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것이죠. 이렇게 유적 전체 평면도를 그리면, 특히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를 보면 야트막한 구릉이 주변부에 등고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치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산임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어떠한 배치로 유적이 배치되어 있고 어떠한 것으로 집자리의 형태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옛날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런 마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 사회의 한 일면이기 때문에 유적 전체의 평면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50도로 그린 건데 기준점도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충청남도 부여군의 송국리라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송국리 유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청동기 시대의 마을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야트막한 구릉이거든요. 여기 구릉 정상부에 약간 측면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집자리들이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집자리예요.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고고학에서는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 그래서 유적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해서 발굴을 했어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모든 기록을 남기고 맥락을 최대한 남기는 발굴을 해서 모든 기록, 산더미처 쌓여 있겠죠. 컴퓨터에 기입한 엑셀 파일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옆에 유물 봉투라고 하는, 보통 이제 지퍼백을 많이 쓰는데 그 지퍼백 봉투에 수많은 유물들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 유물 또 분류해야 되니까 이렇게 상자를 하나씩 해서 하나하나의 트렌치마다 다 상자마다 다른 유물이 다 있을 거고, 그래서 수많은 박스들이 쌓여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공책에 실제로 노트한 거, 그림 그린 거, 이런 방안지에 그린 거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연구기관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종류의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발굴된 유물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죠. 발굴을 다 했어요. 지금 사실은 이 두 번째 단계가 더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조금 더 요구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유물 봉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생선뼈예요. 생선뼈가 쌓여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구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생선뼈입니다. 생선뼈들을 아마 생선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고고학이라고 하는 그 일환인데, 그러니까 폐총 같은 데 보면 생선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선뼈를 분류하는 건데, 왜 분류를 하냐? 당연히 이제 나중에 분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야
어떠한 생선들을 먹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떠한 생선들을 먹었고 그러면 특정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특정 생선을 많이 먹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특정 생선이 그 지역에 많이 나서 혹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맛있어서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 지금이나 입맛은 똑같거든요. 맛있는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맛있어서 혹은 이 특정 생선이 특정 계절에만 나는데 그 계절에만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먹었는가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 유물에서 발견되는 물질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구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연구실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 다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에너지 드링크예요. 지금 제가 한 새벽 한 2, 3시쯤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어떤 분야는 열심히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석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인간의 흔적이 바로 석기입니다. 석기. 예. 물론 가장 처음에 인간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돌이 아닐 수도 있죠. 석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무로 썼을 수도 있고요.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기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최초로 발견된 석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만 년 전 가까이 되는 석기예요. 250에서 300만 년 전 가까이 되는 그 아프리카의 올드바이 협곡이라는 데서 올드바이 골지에서 발견된 아주 그 초보적인 형태의 석기인데 뗀석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아주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보여드린 건데요. 딱 보기에도 이게 더 옛날 것 같이 보이고 이게 더 최근까지 보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구석기 시대, 아주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유명한 유적이 연천 전곡리가 있죠. 그래서 전곡리에서는 전곡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뭐 학자분들에 따라서 이론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흔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꼽히고 있는 유적 중에 하나가 연천 전곡리고요. 거기서 이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습니다. 주먹도끼는 이제 주먹을 쥐고 쓰는 도끼라는 뜻이죠. 이렇게 발견되긴 했는데 또 이것은 이제 그 구석기 시대의 아주 늦은 시기에 사용됐던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건 그 석기를 떼어냈던 돌이에요. 그러니까 뗀석기라는 것은 한 손에 석기를 잡고 다른 손에 해가지고 뭐 압력이라든가 충격을 줘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깨는데 아주 정교하게 석기를 깨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석기 떼기라고 하는데 석기를 떼어낸 석기가 있고 당연히 석기를 떨어지는 석기가 있겠죠. 그래서 석기를 떼어낸 석기를 몸돌이라고 합니다. 몸이니까 엄마 아니면서 몸돌이라고 하고 떨어진 석기를 격지라고 보통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몸돌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인데 이건 몸돌이에요. 몸돌인데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요만해요. 이게 아주 늦은 시기에 벌써 이게 이쪽에서 일로 가면은 벌써 시기가 거의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서 일까지 가는데 거의 200만 년 넘게 걸렸어요. 250만 년 가까이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후기 구석기 시대인데 이것은 이렇게 얇은 요 하나하나 그 금이 보이시죠? 이 얇은 하나하나의 금이 바로 그 날카롭고 얇은 격지라는 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얇은 격지들은 돌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면도날처럼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를 자르거나 하는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격지들이 떨어져 나오는 몸돌이에요. 몸돌.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몸돌 자체가 그냥 석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몸돌에서 그냥 깨가지고 몸돌 부분이 석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 몸돌을 쓰는 건 아니고 몸돌에서 떨어진 격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바뀜에 따라서 석재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때는 거칠거칠하잖아요. 보통 그걸 흔히 볼 수 있는 자갈돌 같은 걸로 만든 거칠거칠한데 여기서 보면 훨씬 더 입자가 곱죠. 쉐일이나 흑요석 같이 굉장히 입자가 곱고 양질의 거의 유리질에 가까운 양질의 석기를 만들 수 있는 날카로운 면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으로 입자가 두들두들하면 사실은 날카로운 날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뾰족하게나 만들 수 있지만 날카로운 날을 만들려면 아주 그 입자가 고운 돌을 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흑요석이고요. 흑요석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한 지역에 물론 북한 지역은 발굴을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면은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돌을 쓰는 그 시기를 보면 흑요석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꽤 많이 나타나요. 근데 흑요석은 재밌는 게 제가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남한 지역에서는 사실 흑요석 나는 산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남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흑요석이 나는 산지는 사실은 백두산이 흑요석 산지고요.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북규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구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산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원산지가 어디냐, 흑요석이. 이 남한 지역에 흑요석이 안 나는데 이렇게 먼 데까지 분명히 왔다는 건데 일단 원산지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사실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 유적에서 발견된 흑요석을 만든 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석기들을 가져다가 원소 분포 비율을 알 수 있는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소 배웠잖아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소들이 다 분포하는 비율이 달라요. 그 물질마다. 근데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특정 흑요석, 특정 산지에 나는 흑요석은 그 특유의 원소 분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흑요석 산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흑요석 산지에 나는 원소의 분포 비율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는 흑요석 산지에서 나는 원소 분포 비율이 달라요. 흑요석은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용암이 돼서 그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면 이제 탄생하는 게 흑요석인데 화성암이죠, 그러니까 그 원산지에 따라서 원소의 분포 비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고이절 출토된 흑요석의 원소 분포 비율을 이렇게 그 XRF라는 기계가 있어요. 원소 분포 비율을 잴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측정을 하고 원산지에 있는 흑요석 분포 비율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비교 과정을 통해서 이 흑요석 석기가 어디에서 온 흑요석으로 만들었는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남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대한민국에 발견되는 그 흑요석들은 대부분 백두산이 원산지예요. 백두산이. 우리나라 그 중부 지역 혹은 뭐 남부 지역 대구에서도 월성동이라는 데서 구석기가 발견됐는데 그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대구 월성동에서 나온 출토된 흑요석 그 석기의 원산지가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에서 그 대구 월성동까지 거의 수백 킬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00킬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그 지역 사람들이 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먼 거리를 뭐 다리 달려가지고 오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몇 단계가 있었겠죠. 중간에 한번 이쪽 사람들이 이쪽 지역까지 가가지고 한번 한 200km 정도 움직인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교환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물건을 교환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교류를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가지고 오서 몇 단계를 거쳐서 바로 대구 월성동까지 온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석기 시대 지금 수만 년, 그러니까 그 흑요석재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2만 5천 년 전쯤부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만 5천 년 전에 벌써 수백 킬로를 움직이는 사람들 간의 교역이 있었다. 그거를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뭐 상호 교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인간 집단들 간에 그 당시에는 소규모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식량 생산이나 뭐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집단을 만나고 다른 집단에서 흑요석 석기를 공급받고 또 너 흑요석 좋다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는 너네한테 없는 거 줄게, 이런 식으로 교환도 했고 상호 교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유물을 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최근에 고고학 연구, 이렇게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사용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러니까 이제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몰랐으면 백두산이 원산지나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몰랐을 텐데, 그 XRF라는 원소 분포 비율을 아는 장비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의 흑요석 연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상호 교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석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기법상의 발전상이라든가 석재를 어떻게 골랐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인지능이 발달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조상들께서. 그리고 집단 간의 상호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예요. 사실은 석기도 석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은 사실 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오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00년 가까이 전부터 토기가 출토가 되는데 이것들은 다 청동기 시대 토기들입니다. 대략 연대가 한 3,300부터 이건 한 2,800 정도 되는, 지금으로부터 어쨌든 수천 년 전의 토기들이에요. 토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기는 물질 문양,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 자료 중에서 가장 장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좋죠. 그래서 무늬를 새긴다든가, 여러분 신석기 시대 토기를 보면 빗살무늬 토기라고 알지 않습니까? 물론 신석기 시대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고, 거기에는 많은 무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청동기 토기인데 무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기를 사용한 집단에 따라서 자신만의 개성이라든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표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토기예요. 장식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청동기 시대 이런 식의 토기인데, 보면 여기에 뭐 점이 뚫려 있죠. 이렇게 똥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뭔가 조금만 기형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크기, 형태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기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그 토기의 변화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시대의 유적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기는 모양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제작 방법이라든가 크기 이런 거에 따라 게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오가면서 모양이 다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양 토기가 출토했네. 이거는 그러면 무슨 시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유물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방법으로는 이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토기 모양이 변화하는가 라는 식으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을 통해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됐죠. 사실 저도 이 토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연구 주제가 토기를 주로 했는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 토기는 분명히 지금 물론 여러분 그 무덤을 발굴하면 거기에 토기들이 나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에 들어간 토기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실제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물론 실제로 사용했던 것을 같이 묻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집자리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뭔가 조리용이라든가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이런 데 썼을 거거든요. 틀림이 없습니다. 토기라는 것은 뭘 담는 용도이기 때문에 토기가 등장하면 사실 토기는 뭔가를 담을 수는 있지만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하죠. 그리고 깨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토기를 쓰는 집단은 사실은 이동성이 강한 사람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토기와 함께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그 한 곳에 머무는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토기가 등장하면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동성이 강한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제 이동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는 생활을 좀 했던 것의 빈도가 늘어나는 생활로 바뀌게 되는데 토기는 뭘 담았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뭘 담고 요리를 하고 틀림없이 조리를 하거나 이런 데에 썼을 텐데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기를 익혀 먹거나 불을 익혀 먹은 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르가스타라는 인종, 호모 에렉투스라고 알고 있는 그런 때부터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도 벌써 수십만 년 전에 보이는 증거고요. 중국에서는 뭐 한 70만 년 전에 벌써 불을 사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고 거기에 토기를 더했으니까 토기에 넣고 뭘 조리한 용도가 주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특히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했는데 여러분 선생님 굳이 뭐 토기 연구 안 해도 폐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 폐총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걸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청동기 시대에는 폐총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청동기 사람들은 폐총을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어요. 내륙 지역에 주로 거주를 했거든요. 물론 신석기 시대에도 내륙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신석기 사람들은 해안에도 많이 거주를 했는데 청동기 사람들은 사실 해안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알칼리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유기물의 보존이 그러니까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를 보존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게 어폐가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인데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를 잘 보존시켜 줄 수 있는 오랫동안 보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동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먹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가 많이 신석기 시대에서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청동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농경이 들어오니까 벼농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증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뭘 먹고 살았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저의 그 연구 주제가 그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토양이 산성이라서 동물 뼈도 없고 식물 남은 것도 없고 목살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토기를 사용해서 조리를 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한 거죠. 토기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면 보통 물을 넣고 끓이는 거잖아요. 그냥 음식 넣고 그 토기 가열하면 다 타지 않습니까? 들러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끓였을 텐데 물을 넣고 끓이면 여러분 라면이나 이런 거 끓여 먹으면 여러분들이 물을 넣고 라면을 끓이면 그 물 위에 그 라면 고추기름 그 라면 소스에서 나온 그 기름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이제 그릇 그 냄비 가생에 이렇게 몰리는 걸 볼 수 있죠. 그건 이제 물의 대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대류 활동이 되니까 물에 등등 뜨는 기름들이 이제 그 냄비의 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냄비의 가장자리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스테인리스 냄비라든가 양은 냄비라든가 아니면 그릇들은 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데 토기는 사실은 굉장히 안에 그 빈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공질이라고 보는데 안에 구멍들이 많고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무슨 유약을 발라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토기로 손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그냥 구운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흡수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액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기름 성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기름 성분들이 토기 내부 벽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갇힙니다. 이 갇힌 상태에서 이건 기름이니까
기름이고 토기 내부에 갇힌 상태에서 땅속에 묻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산성 토양의 오랜 세월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미량의 기름 성분들을 다시 추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적 방법으로 다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면은 그 기름 성분들이 어떠한 음식물에서 유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에 이런 집자리, 마을에서 토기들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름 성분들을 많이 추출을 해서 어떠한 음식물들을 청동기 사람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먹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토기 연구가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그 겉모양으로 바탕으로 해서 시간의 지남에 따른 변화상을 주로 봤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토기들이 또 연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연구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음식물들을 먹었으며 그 음식물이 어떠한 음식물들이 먹었는지 그 변화상은 어땠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뼈 연구, 동물고고학입니다. 뼈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동물고고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토양이 산성이나 뼈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고고 유적에서 뼈를 발굴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뼈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폐총들에도 뼈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석회동굴 같은 데도 알칼리 환경이기 때문에 동굴에서 당시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 뼈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뼈 연구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고고학의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동물 고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zoo archaeology, 영어로는 동물 고고학 이렇게 합니다. 동물 고고학자들은 보통 어떠한 것들을 하는가? 동물 고고학이라는 것은 고고 유적에서 남겨진 동물 유해 전체 혹은 일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유해란 사실 단순히 뼈만이 아니고 치아나 뿔, 상아, 가죽, 털, 비늘, 조개 껍데기 등 죽은 동물이 남길 수 있는 모든 신체 조직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동물고고학은 포유류뿐만 아니라 새,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심지어는 연체동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다루는 게 바로 동물고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동물고고학자들이 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가? 일단은 뼈를 면밀히 분석을 하면 동물 종류마다 뼈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뼈 부분을 정말로 어려운 3D 퍼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뼈 한 조각 가지고 이 동물의 어떤 부위고 무슨 동물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된 동물고고학자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에서 표출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일단 판별할 수 있죠. 이거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다음 겁니다. 동물들의 분포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판별을 하면 종류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동물이 비율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이 동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동물. 그 동물은 사실은 가장 과거 사람들이 선호했던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먹기에 제일 좋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생선하고 마찬가지로 먹기에 좋았거나, 혹은 가장 많았거나, 혹은 가장 덩치가 컸거나. 사실은 사냥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냥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수렵 채집을 활동을 하는 인간 집단들은 가장 큰 동물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냥은 힘들어요. 잡기는 힘든데 그 대신 가장 큰 동물은 가장 얻는 칼로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동물뼈들이 많이 나온 유적을 보면 가장 밑에 층,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층을 보면 큰 동물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동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인들이 서로 다른 동물들을 어떠한 비율로 사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으면 이제 어떠한 동물을 선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동물의 성별이나 죽었을 당시 나이도 알 수 있습니다. 뼈를 파악을 하면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성의 성별에 따라서 뼈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은 나이 같은 경우는 치아를 통해서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치아에는 특유의 그 나이를 알 수 있는 나이테 같은 것들이 치아에도 쌓이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면밀히 관찰을 하면 그 치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동물이 몇 살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또 우리도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나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아무래도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어린 나이의 동물, 어린 나이에 있는 동물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령이 너무 나이가 많은 동물들은 사실은 식용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면 선호하는 나이라든가 선호하는 성별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한 출토된 유해들이 동물의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선호했는가. 맛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요즘도 저희도 어느 부위를 더 선호하고 어느 부위가 더 맛있고 그 부위는 맛이 없어. 취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냥할 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큰 동물들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오기가 힘듭니다. 거의 100kg, 200kg 가까운 동물들이 축 처져 있는데 사실 상자같이 딱 각지 모양도 아니고 그렇게 물컹물컹하고 축 처져 있는 동물들을 이걸 통째로 가져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장정 한 2~3명이 갔다고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 채집하는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체를 해서 사실은 해체를 할 때 우선되는 게 뭐겠어요? 가져와야 될 부위가 있고 가져오지 말아야 될 부위가 있는데 무거우니까 일단 선별해서 가져오는 건데 아무래도 살이 많은 부위를 가져오겠죠, 그죠? 먹을 게 많은 부위를. 그래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그러면 과연 이 부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살이 많은 부위인가 혹은 아닌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살이 적더라도 다른 부위를 갖고 왔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물의 머리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의례라든가 이런 제사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알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과거의 인간 사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 또 어떠한 방식으로 환영되고 해체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물 뼈를 잘 보면은 당시 사람들의 그 해체한 자국이 남습니다.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을 잘라낼 때 뼈까지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방향으로 썰었는가, 어느 부위를 먼저 썰었는가. 왜냐하면 뼈를 면밀히 관찰하면 한 번 이렇게 썰은 자국이 있고 그 위에 또 썰은 자국을 내면 그 위에 두 번째 썰었던 자국이 밑에 있었던 자국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던 자국이 중간에 살짝 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은 어떤 방향으로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뭘 자르고 이렇게 이제 그 해체하는 순서까지도 확인, 뼈를 면밀히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큰 동물이 먼저 어디를 어떻게 썰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썰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과 마찬가지로 옛날 사냥꾼들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냥을 했는가, 해체하는 방법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는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동물의 유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단순히 먹는 식용 자원으로서만은 사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부위에 따라서 머리뼈라든가 혹은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라든가 아니면 제사용, 의례용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 동물고고학에서들은 이런 식의 연구를 진행을 하죠. 식물고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고고학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은 동물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옥수수거든요. 옥수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는 이 정도 크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오랫동안 작물을 재배한 결과예요. 옥수수를 심고 또 심을 때마다 좀 더 크기가 큰 것만 골라가지고 다시 심었거든요. 크기만 큰 것만 골라가지고 먹고 너무 자잘한 건 먹지 않고 크기만 큰 것만 골라가지고 먹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심고 해서 개량된 품종 개량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종이죠. 근데 재배된 옥수수가 아주 그냥 옥수수는 정말 오랜 거의 재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얘는 그냥 야생종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의 옥수수는 이랬어요. 콩도 마찬가지인데 야생의 콩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근데 재배된 콩은 크죠. 기본적으로 알갱이가 큰 거를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다시 심고 하다 보면 그렇게 알갱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화되는데 재배종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렵 채집에서 채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물 자원이고 또 식물 자원이 또 이제 중요한 이유는 농경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작물 재배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 중반부부터 작물이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벼농사가 시작된 건 농경으로 청동기 시대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작물 재배를 시작하고 식물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또 인간 생활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작물 재배하기 전까지는 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이동성이 있는 부분이 잔존한 게 남아 있었다면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정말로 그냥 한 곳에 살아야 돼요. 거의 정말 오랜 기간을. 왜냐하면 근처에 농작지가 있고 농경지를 개간하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본격적으로 정주, 한 곳에 머무르는 취락이 정말로 완전히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계층의 분화가 생겼다. 이 작물 재배 기술이 발전하고 농경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을 분량 이상의 분량이 생깁니다. 그 이상의 분량을 이제 잉여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농담적으로 잉여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나 잉여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잉여물이 생겨요. 그 잉여물을 보관하고 그 잉여물에 대한 보관에 대한 그 권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계층의 분화가 일어났다. 높은 계급이 상위 계급이 생기고 하위 분야가 생겼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가 복합됐다. 사회 복합화가 생겨났다. 그때부터 이제 뭐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우두머리가 생기고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있고 이런 게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경으로 인해서 결국 발생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주 생활이 시작됐고 거기에 심지어 이제 대층 부닥까지 일어나는 게 바로 작물 재배와 농경인데 식물 자원의 활용인데 식물공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관심을 가지느냐면 과거인들에게 선호되는 야생 식물 자원이 있었는가? 일단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선호되는 야생 식물 자원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특정 식물들이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동물공학이랑 마찬가지죠. 어떠한 식물을 더 선호하는지 맛있어서 혹은 약이 맛이 없더라도 주변에 가장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작물 재배의 기원과 최초의 재배 작물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작물 재배가 시작됐으며 최초로 인간에게 선택받은 재배 작물은 무엇인가? 그러면 왜 그 작물들이 선택이 됐고 다른 작물들은 선택이 되지 못했는가? 우리가 먹는 벼, 버리, 콩팥, 밀가루 이런 것들은 어째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재배 작물로 선택이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벼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번거롭거든요. 재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를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사용자의 편의성이 별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기 힘든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너무 힘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를 재배를 했단 말이죠.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벼는. 가장 성공한 재배 작물 중에 하나인데 왜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는가? 왜 우리는 쌀을 먹기 시작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식물공학자의 원천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또 작물 재배 과정에서 식물체에 나타나는 형태적인 변화가 있는가? 아까 보여드렸죠. 대형화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대형화되는 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변화를 알면 뭐가 좋겠어요? 나중에 특정 유적에서 이 작물 유자가 발견되고 그걸 면밀히 관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그러한 작물 재배 과정에서 변화하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러면 이게 작물 재배의 초기 단계구나 혹은 늦은 단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적에서 작물 재배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된지도 알 수 있겠고 이 식물 차원 작물이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물 재배의 원인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농경 사회가 발생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지금 요새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했습니다. 그 방송사에서 수렵 채집인처럼 살아보기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었어요. 수렵 채집인처럼 사는 게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다 생으로 먹고 양을 보니까 양배추 한 3개 먹어야 되고 오이 한 12개를 먹어야 되고 당근 10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수렵 채집인들처럼 이렇게 먹고 살아가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게 더 건강하다고 하는데 사실 건강의 측면에서는 초기 농경 사회의 인골이 나오는 유적들을 보면 그 수렵 채집 활동을 하다가 농경 사회로 전환한 인골 집단을 보면 사실은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처음 농경 사회로 전환. 평균 신장도 작고요. 농경으로 전환한 지역에. 이전에 수렵 채집할 때는 골고루 먹으니까 영양가가 높았는데 농경으로 바뀐 다음에는 평균 신장도 적어지고 수명도 짧아지고 뼈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사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식물공학자들이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죠. 또한 해당 유적을 과거인들이 점했을 당시에 기후는 어떠했는가? 왜 기후를 알 수 있냐? 재배 작물들은 기후를 타지 않습니까? 특정 작물들은 특정 기후에 잘 자라잖아요. 이런 작물들을 다 먹고 이런 작물들을 채집을 하고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했다면 그러면 당시에 날씨가 어땠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식물공학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종류, 씨앗 경과와 같이 육안으로 보이는 식물의 잔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센티미터죠. 지금 1cm예요. 그러니까 2, 3mm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쌀알 한 톨 같은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종류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연구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토기가 많으니까 토기가 많은데 그만큼 토양이 산성이라서 옛날 사람들이 요리를 하다가 실수해서 음식을 다 태워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폐총이 아닌 유적에서 동물이나 식물 유해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옛날 사람들이 요리를 하다가 실수해서 태워야 돼요. 태우면 얘가 탄소가 돼가지고 그 산성 토양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태워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탄화된 불탄 식물 유체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저걸 파괴되면. 근데 그렇지 않은 식물 유체는 이렇게 자국을 남깁니다. 이게 뭐냐면 토기에 찍힌 거예요, 식물 유체가. 쌀알이나 조 기장거 같은 게 식물체 토기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중간에 토기를 만드는 지역에서 옛날에 음식 먹었던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쌀 같은 건 여러분 지금도 밥 지으려고 하면 쌀 이렇게 풀면 조금 흘리잖아요, 몇 개. 그래서 흘린 것들이 토기를 만들 찍혀 들어가는 거죠,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아픈이라고 하는데 눌려가지고 흔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 아픈 같은 걸 또 모양을 이걸 진짜 처절하게 하는 거죠, 고고학 연구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토기를 겉표면을 잘 봐서 옛날에 식물체가 찍힌 거, 물론 이렇게 찍혀봤자 조리 활동하고 토기 구우면 당연히 이건 다 없어지겠죠, 불타가지고 사라지겠죠. 그 흔적만 남기는 거죠, 옛날 식물 유체가 낑겨있던 흔적. 그 흔적의 모양을 잘 봐서
이게 어떤 식물인지도 연구를 하는 거죠. 아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는 아픈 연구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연구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식물고고학 분야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프롤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똥화석이라고 나와요. 분석. 그러니까 과거 인간이 혹은 동물들이 똥을 싸고 남은 것들이 그 똥이 분변이 화석화된 거예요. 이 안에는 사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젊어가지고 종합검진은 안 받아봤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배변 검사도 하거든요. 똥을 확인을 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뭘 먹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도 알 수 있겠고, 혹은 질병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의 똥을 매우라고 해서 그 매우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이들이 이를테면 임금 주치, 대통령 주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주치들이 매일매일 임금의 똥 상태, 그 분변 상태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틀이라는 것도 유물로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똥 화석을 가지고 그 똥 화석을 연구를 하면 옛날 사람들이 또 어떤 걸 음식을 먹었는지 이 안에 또 식물 유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포도씨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똥으로 배출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제 후배 중에 2년 후배 중에 대학원 후배 중에 이걸로 석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동물유적에서 똥화석이 한 10개 정도 발견됐는데 저희 학교 근처에 발굴량에서 그 똥화석 10개를 이제 눈하고 여러 가지 분해를 해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석사학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질병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뭘 주로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도 있었죠. 또 안에 호르몬을 채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을 그러니까 이 똥을 배출하신 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했었고요. 근데 식물고고학은 또 마이크로 스케일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식물의 홀씨라든가 포자와 같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식물의 잔해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이건 전분입니다. 전분.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토양시로 같은 걸 채취를 해서 그걸 이제 미량을 처리를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전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눈에 보기에는 그냥 흙이죠. 근데 이런 전분이 있는 걸 확인하고 전분이 있는 음식물들을 그러니까 전분이 있는 음식물들 섭취를 했구나, 이런 식물들을 재배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 연구를 합니다. 고고학은 이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고 다양한 장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연구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요. 그 앞서서 각자의 그 분류 체계 하기에 앞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시작 단계의 연구가 바로 그 소위 형식 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 분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유문들끼리 쉽게 말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유무들끼리 한데 묶어가지고 형식을 만드는 것을 형식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생선뼈 부르고 있는 그 아주 지친 모습으로 생선이 이를 부르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분류해요? 기본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류 작업을 함으로써 얻는 건 뭐냐? 분류 작업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제 큰 거, 중간 거, 제일 작은 걸로 분류를 했죠. 이게 이제 그 비즈라고 하는 그 구슬깨기 그건데 장식품인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류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옷장 가서 정리를 할 때도 바지별로 정리하고 윗도리 정리하고 셔츠, 니트, 양말, 속옷은 같은데 한꺼번에 놓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정리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라도 속옷과 속옷이 아닌 것 정도는 분류하잖아요. 외출할 때 입는 것과 외출하지 않는 옷 정도는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약간 사람의 성향을 타긴 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 알 수 있는 아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화 그 월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픽사에서 만든 월이라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이에요. 여기 있는 월이는 그 AI 안드로이드 로봇인데 인간의 마음을 거의 갖고 있는 AI 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얘 임무는 뭐냐면 단순해요. 쓰레기장 같은 데서 거의 옛날에 미래인데 모든 인간들은 다 우주에 살고 있어요. 지구는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이 쓰레기장을 지키는 것은 이제 쓰레기 고철 처리 로봇밖에 없습니다. 이 로봇은 자기 몸에 이제 쓰레기를 하나의 그 블럭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다가 블럭을 만들어서 쌓고 모아다가 블럭을 만들어서 쌓고 이런 역할을 단순 노동 작업을 반복하는 로봇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골동품 수집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얘가 매번 작업을 나갈 때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아지트로 돌아올 때마다 자기가 보기에는 좀
귀해 보이는 것들, 쓰레기점에서 갖고 온 거죠. 귀해 보이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잡아가지고 집에 분류를 해놔요. 그 중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고고학자가 유물을 분류할 때, 형식 분류를 할 때 맞닥뜨리는 정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죠. 아주 짧아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갖고 온 게 있죠. 얘가 월입니다. 포크 숟가락이죠. 여기 숟가락이 있고 포크가 있어요. 근데 어디 두실지 몰라서 한 가운데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죠. 네,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분리하면서 형식 분리를 하면서 느끼는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고 뭐 세분화한 작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간은 분류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저도 책 같은 거나 이런 게 뭐 무슨 여러분 뭐 게임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분류를 해가지고 놓는 게 나중에 찾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구를 위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분류는 사실 부정확해요. 굉장히 임의적이죠. 그리고 그 같은 유물이라도 학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자마다 다 다른 분류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 가지 분류안 중에서 어느 분류안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라도 논쟁이 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잘못되기도 하죠.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학자가.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분류하는 분류안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류 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 분류하는 걸 했다고 하더라도 옛날 사람들도 분류했다는 어느 정도 구분을 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보면 마을 주거지들이 사는 지역하고 혹은 고분군이 있는 지역 혹은 이제 그 마을에서 사용할 여러 집기들, 토기들이나 여러 석기들을 만든 제작소 같은 경우는 또 한 곳에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을 배치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틀림없이 분류의 개념이 있었을 텐데 근데 실제와 전 다를 수도 있고 그 분류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분류가 전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지루합니다. 아까 그거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지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고고학자들 이거부터 시작해요. 물론 이건 좀 과장인데 필수 불가결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형식 분류는 유물들의 다양성을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복잡하잖아요. 유물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을 때 그 유물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를 분류를 해놓으면 적어도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놓으면 일단 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엑셀로 정리를 해놓으면 복잡함들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의 분포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물들의 다양성을 축소시켜서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학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요. 일단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얘는 언제쯤 나오고 얘는 뭐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거기 용어를 만들어 놓고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느 유적에서 나온 뭐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 분류 체계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거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문이 발전을 하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한 유적에 대해서 빨리빨리 논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걸 논해야 되는데 이 형식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상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연구법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인간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과거 인간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이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유적 설명을 하느라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다른 학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물질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 고고학자가 한국 유적을 발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고학자가 그 해당 유적 지점 어느 시기인지 알면 대충 어떠한 유적이 나오고 어떠한 유물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동남아시 처음 갔을 때 그랬습니다. 발굴적으로 갔을 때. 근데 그럴 때 형식 분류로 시작을 하면 일단 발굴된 유물들을 분류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여기 살짝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어떤 유적에서 도구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봅시다. 사냥용 도구가 한 70% 발견됐고 형식 분류를 해보니까 농기구가 한 30% 발견됐고요. 이게 A 유적입니다. B 유적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어요. 농기구가 70%였고 사냥용이 30%였어요. 이것만 봐도 이렇게만 분류를 해놔도 기본적으로 얘는 사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하던 유적이구나. 얘는 농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점유했던 유적이야.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일단 형식 분류를 해놓으면 그게 기준이 기능별이든 그게 모양별이든 어떤 그 특정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유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형식 분류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고학 연구를 하는데 그럼 사례 연구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사례 연구. 사례 연구가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고학의 측면, 그리고 고고학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는데, 고고학은 결국 이 세 단어로 축약이 돼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체가 있고, 물질 문화, 우리가 연구하는 물질 문화가 있고, 그 물질 문화에 얽힌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체와 그 맥락을 함께 같이 연구를 해서 바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학문이 바로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물질 문화와 그 물질 문화 주변의 맥락을 사용해서 과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학문이 바로 고고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과거 물질 문화의 생산, 기능, 교환, 소비, 그리고 변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과거 인간, 여기 약간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것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피는 것을 통해 과거 인간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사실 과거 인간 사람들에 대한 삶의 전 정보는 현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역사를 아는 기본이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운다. 온고지신.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픈 역사가 있으면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과거 인간 사회가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 적응에 실패한 역사가 있으면 그걸 면밀히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과거를 아는 이유는 과거 인간들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현대 우리의 삶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고, 그것이 바로 고고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사례 연구를 하나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바로 네안데르탈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네안데르탈린은 구석기 시대에 중기 구석기 시대 유럽에서 많이 살았던, 현생 인류랑 유럽에서 같이 공존했던 그런 인종이에요. 네안데르탈린은 아주 추웠을 당시, 그때 플라이스토세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기후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생 인류보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등도 굉장히 넓고, 기본적으로 몸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이 약간 드워프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과 우리나라 서아시아에 존재했던 호미니는 이제 고인류를 지칭한 용어입니다. 12만 7천 년부터 3만 년까지 생존을 했으며, 네안데르탈린이 유명한 이유는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최초로 알려진 고인류예요. 개체수가 제일 많고요. 더 이상 진화적으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둘이 현생 인류와 호모 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안데르탈린 학술적 이름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거든요.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 사피엔스는 유럽에서 공존을 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그 교배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현대 인구의 DNA를 조사해 보면 네안데르탈린은 인골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DNA도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의 DNA와 비교를 해보면 유럽의 현생 인류의 약 한 4%의 유럽의 현생 인류에서 네안데르탈린의 그런 DNA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적으로 막다른 골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DNA에 사실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조금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 박물관에 가보면 독일의 네안데르 벨리 라는 데서 이제 사실 최초로 발견된 것은 이거라 전인데, 그 네안데르탈인 것으로 확인된 게 네안데르 벨리이기 때문에 이제 네안데르 벨리,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따서 이름을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독일의 네안데르탈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미스터 4%라는 양복을 입고 있는 네안데르탈인을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진화적으로 막다른 골목이지만 DNA가 일부 우리 몸에 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 같이 상존했기 때문에 유럽인에서 멀어질수록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섞여 있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유럽에서 먼 지역은 2, 3%, 2%, 1%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도 참 재미있는 증상인데, 네안데르탈린이 사용했던 석기를 무스테리안 석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무스테리안이라고 이런 걸 붙인 건데, 르 무스티유라는 그 유적이 있어요. 그 유적에서 처음 발견돼서 무스테리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스테리안 석기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좀 석기 고고학 전공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 자체하고, 일단 고고학자들이 이 무스테리안 석기들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대략 한 사용 시기는 지금부터 13만 년 전에서 2만 4천 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4가지 형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형식 비율에서 4가지로.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비슷한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4가지 형식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죠. 보기에도 각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4가지 형식으로 세트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형식 분리된 4가지 세트들을 다른 말로는 유물 복합체라고도 합니다. 유물 복합체, 그러니까 만든 고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러 유물들이 비슷한 성격의 유물들이 섞여 있는 그런 걸 유물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 4가지 유물 복합체가 있는데, 그럼 과연 이 4가지 유물 복합체 형식 분류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거 인간 사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그럼 이 네 가지 형식 유물 복합체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고학자분들에 대한 따라서 좀 의견이 달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고고학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는 인디애나 존스인데 마지막에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해리슨 포드 아저씨 말고 실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분들이 이 네안데르탈인에 워낙 네안데르탈인 또 유명하기도 하고 현생 인류와 공존했던 고인류이기 때문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하신 구석기 학자인 프랑스와 보르드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 네 가지 유물 복합체는 서로 다른 네 개의 부족 집단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족 집단마다 A 부족, B 부족, C 부족, D 부족 각각의 부족 집단마다 서로 다른 석기를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이분이 프랑스와 보르드라는 분이에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고고학자, 지금 이분도 좀 돌아가셨어요. 미국 고고학의 거의 뭐 한 명을 뽑으라면 이분을 뽑는데 루이스 빈포드라는 학자분입니다. 미국의 루이스 빈포드는 네 가지 유물 복합체가 각기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니까 봐라 모양이 다르면 불림없이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다른 부족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모양이 다른 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주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헤럴드 디블, 이분은 살아계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고고학자분입니다. 이분은 네 가지 유물 복합체는 같은 유물의 각기 다른 사용 단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입 A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거로 나열을 하면 석기라는 것은 사용하다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사용하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수선하기도 하는데 사용하다가 또 모양이 바뀌고 또 모양이 바뀌고 또 모양이 바뀌는 그 모양이 바뀌는 단계, 각기 다른 사용 혹은 제작 단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똑같은 형식 분류안을 가지고 다 다른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다 주장을 해주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고고학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안데르탈인의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고고학은 이 마지막 사례 연구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물질 문화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맥락을 다 기입하고 그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형식 분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들고 그 나타난 최대한의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고고학적 해석을 내리는데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다른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고고학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대중매체에서의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은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귀한 보물 이런 것들과 연결되기도 하고 탐험, 모험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게임 속이나 이런 데서 나온 던전 같은 데서 어드벤처 뭐 이런 거가 연결되어서 사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인기 있는 고고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고학을 다룬 혹은 메인 주제로 혹은 소재로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두 분이 이분은 이제 두 분 다 알겠는데 이분은 이제 해리슨 포드 선생님 아주 젊었을 때 인디애나 존스 지금 4편까지 나왔죠. 5편을 찍고 있습니다. 5편을 찍고 있고요. 마지막 영화가 2008년에 나온 거예요. 인디애나 존스. 근데 이거는 이제 1편에서의 그 모습이고요. 지금은 아주 나이가 드셨죠. 해리슨 포드의 인디애나 존스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보다 좀 최근에 나왔던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했던 지금은 다른 배우가 주연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바로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이 두 분은 다 고고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고고학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리고 학부는 시카고 대학을 졸업했고 프랑스에서 고고학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이분도 석사학위가 있어요. 고고학에서. 그리고 아빠가 고고학자예요. 이분도 아빠가 종교학자이자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3편에서는 인디애나 존스의 아버지로 숀 코네리가 아주 유명하죠. 또 아주 대배우시죠. 숀 코네리가 인디애나 존스 아버지로 부자 고고학자로 나오죠. 이들 영화에서 사실 그려지는 측면들이 고고학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인디애나 존스, 그러니까 인디애나 존스를 예를 들어보자면 인디애나 존스 박사는 고고학 전공 교수예요. 시카고대를 졸업했고요.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는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 같은데 애리조나 대학교라는 말도 있고 뭐 다른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부분에 능통합니다.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종교학자이자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중한 유물들을 아주 획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의실에서 이렇게 좀 수트를 입고 가르치는 모습,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그 도구로 다루는 모습도 많이 나오죠. 근데 소위 최고의 명문 시카고대를 졸업했다고 하시는 분이 영화사에서 하는 행동들이 조금 수상합니다. 이게 지금 동굴 같은 곳에 있는 무덤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이 카타콤은 이제 그 박해,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에 공동묘지를 세운 거라고 카타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인골이 있어요. 인골이 있었죠. 그 인골에서 뼈를 빼가지고
이게 천을 둘둘 감습니다. 그냥 뼈를 빡 빼요. 둘둘 감아가지고 예, 그 불을 붙여요. 토치로 만든 거지 인골의 뼈를. 그리고 관이 있는데 그 관을 같이 온 동료 학자분하고 같이 그냥 맨손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냥 관이 깨지든 뭐든 상관없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고고학에서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분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영화의 한 장면, 3편, The Last Crusade라고 하는 최후의 성배라고 하는 예수님이 썼던 최후의 성배를 추적하는 그러한 에피소드인데요. 3편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냥 깨져요. 석판 그 뚜껑이 깨지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타콤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 장면 비슷하죠. 여기 있던 그 인골에서 해골에서 팔 하나 떼다가 천을 감아가지고 토치로 쓴 거죠. 이거 다 유물이고 유적이고 인골이고 다 했는데 면밀히 조사를 해야죠. 제가 동물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인골을 조사하는 분들 어떤 공부를 하는지 관심 드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성별을 알아야 되고 나이도 알고 다 알 수 있는데 인골을 조사하면 그래서 어느 나이대가 묻혔는지 어떤 성별들이 많이 묻혔는지 위치에 따라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뭐 위쪽에 남자분들이 주로 묻히고 아래쪽에 여성의 시신들이 주로 앉혔는지 혹은 동쪽에는 남성이 주로 앉히고 여성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고 그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지켜주고 그냥 팔 하나 떼다가 토치를 쓴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1편에 나오는 바로 골든 아이들, 황금 입상을 얻으려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동굴 같은 아주 음습한 동굴이고 주변에 기기괴괴한 그런 무늬들이 새겨진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치 석굴암처럼 한가운데 얘가 놓여 있는데 이게 지금 기록에 딸리는 정확한 무게로 재가지고 얘가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장비가 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를 지닌 걸 얹어 놓으면 이 신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얘를 딱 잡아채고 비슷한 무게일 거라고 추정되는 모래주머니를 넣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물론 결과적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돌 굴러와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돌이 막 굴러오고요. 화살이 난무하고요. 한 사원이 무너지는데 지금 이분이 하는 행동이 이게 바로 이게 그 골든 아이돌입니다. 이분이 하는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고학자하고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 이분은 요거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요거 하나만 얻으면 땡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기기괴괴한 무슨 장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조각이라든가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글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얼마나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디아나 존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3편에서 막 이제 심지어는 싸워요. 심지어는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배경이 나치라서 독일군하고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까지 나오고 이제 3편에서는 마지막이 아니죠. 4편이 나왔으니까. 근데 예전에 있었던 영화 3편까지의 1, 2, 3, 3편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아버지 입을 빌어가지고 이 영화 찍는 분들이 자기도 약간 자괴감에 빠졌는지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막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구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게 고고학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고고학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인디아나 존스는 저 영웅이긴 합니다. 제가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가졌으니까. 근데 고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그리고 라라 크로프트 그 영화는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영화고 거기는 더 심해요. 인디아나 존스보다. 유적 파괴 행위가 영화에서 나타나는. 2012년 또 인디아나 존스 5편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직 개봉도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 찍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를 말해보면 사실은 전문적인 고고학자인가 연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분들이 인디아나 존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수업을 다 같이 함께 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사실은 뭐 잘생긴 모험가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디아나 존스는 아직까지 저 영웅이지만 저는 4번을 대답하고 싶어요. 도그루크는요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문체에서 그려지는 고고학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웃자고 약간 그건 한 건데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중매체에서 고고학이 묘사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대중매체에서 고고학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올바르게 묘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고학자는 주로 못하나요? 는입니다. 주로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로 묘사되고 있고 혹은 과거의 유물들은 혹은 위험한 존재 혹은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권력자라든가 힘을 원하는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군인들하고 싸우고 뭐 사설 부대들하고 싸우죠. 인디아나 존스가. 근데 사실 이러한 묘사는 자칫 도굴과 유적의 파괴를 조장할 수 있어요. 도굴은 불법이며 보존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인 발굴 혹은 그냥 유물만 빼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죠.
고고학은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디애나 존스 같이 고고학자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맥락을 안 따지는 사람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 매체에서 그려지는 고고학자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고고학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인디애나 존스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한된 시간 동안 또 제가 목소리가 좀 빠르고 말이 좀 울리는 그런 성격, 그런 목소리라 여러분들한테 그 저의 목적, 즉 고고학자가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이란 그 물음표를 제가 달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재미있는 고고학 성책이라고.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